미국의 다우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세계 증시가 또다시 지난 3월에 하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무 종목이나 사실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재료가 있는 종목들, 이슈가 있는 거를 사셔야 수익을 낼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저평가주를 하는 종목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강의연구소의 적풍입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제 이제 다우지수나 미국 증시 좀 하락하면서 오늘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하지만 오늘 장의 하락이 과연 해외 증시의 영향뿐이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시작하는 걸까? 저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보면 사실 우리나라 내부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에도 문제도 있었다. 오늘 우리 주변국들의 상황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휴일이다 보니까 오늘 멈춰 있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오늘 상승 하락폭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일본 증시,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게 되면 오늘 1.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왔죠. 2.27% 거의 장 끝날 때까지 밀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나쁘다는 얘기죠. 그 왜 나빴을까? 바로 이제 세금 문제. 요게 지금 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하나씩 이슈를 살펴보면 오늘 이제 6.25 70주년, 한국전쟁 70주년인데 분명히 북한에서 뭔가 최근에 열병식 준비도 하고 SLBM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뭔가 위험한 게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바로 하루 전인 어제 김정은이 모든 군사 적대 행위를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잘 넘어갔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이 한국전쟁에 대한 북한의 어떤 대답일 수 있어요. 왜 우리 전쟁통에도 어떤 정해진 그런 휴일날 같은 경우는 서로 전쟁을 하다가도 멈추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유럽이라든지 중동 같은 데서.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나갔기 때문에 내일부터 또 어떤 적대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굉장히 조용하게 넘어가서 북한 관련 리스크는 오늘 없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방산주인 빅텍 같은 종목들이 오늘도 이제 추가 하락에 나와서 좀 바닥이 잡히기는 해요. 이제 슬슬 저점이 나오겠다 싶은데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일주일 안에. 근데 어쨌든 여기 지난 6월 19일 최고가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로 볼 수 있겠고 빅텍뿐만이 아니죠. 다른 이제 방산주인 스페코나 또 퍼스텍이나 이런 방산주들이 전부 다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얘네들이 무너지면 반대급부로 남북경협주가 가야 되는데 남북경협주 중에서는 철도 관련주, 데아티아이나 또 아난티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잠깐 상승을 보였을 뿐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특히 이제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철도 관련주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최근에 서부선이니 강북선이니 이런 철도 신설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가기는 했는데 좀 이어지지 못한 건 좀 아쉽죠.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추가 상승이 조금 나오고 그게 이제 끝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남북경협주. 근데 남북경협주 그 이외의 종목들은 좀 하락을 하긴 했죠. 대부분 좀 빠진 모습이었어요. 푸른기술 같은 것도 빠졌고. 하지만 어제 거래 실력과 오늘 거래가 좀 적은 하락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는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북한이 한동안 좀 조용한다면은 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 폭락, 그리고 남북경협주도 좀 하락을 했다. 하지만 반등 가능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양도소득 얘기가 좀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부가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하겠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에서도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7일이었죠. 17일 날에 가상화폐 암호화폐 세금냉일 방안을 다음 달 세제 개편하게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부동산처럼 매매 차익의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이 이렇게 검토 중이다. 이 양도소득세가 이때부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그 패키지로다가 이제
금융투자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세금을 매긴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옛날에는 보면은 옛날에 그 선거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양도소득세를 뭐 축소한다든지 또는 거래세를 완전히 없앤다든지 이런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결국 세금이 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그런 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증시도 좀 많이 하락했고 좀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활발해야 좀 거래도 많이 될 텐데 거래세 같은 경우도 23년까지 없애는 게 아니라 0.15%를 인하한다고 해서 이게 뭐냐 이게 줄이려면 확 줄이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어요. 안타까운 뉴스. 좀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좀 할 때는 다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도망갈 틈을 없게 만들어 놓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세금이라는 분야에서 피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암호화폐 지금 털리게 생겼죠? 부동산 지금 규제 지금 21번째 들어갔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까지. 그럼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직장 가서 일해서 돈 버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일자리도 없고 큰일 났어요 지금. 그나마 주식시장이 클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규제를 계속하는 이유가 꼼수가 있잖아요. 꼼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계약하는 거라. 근데 이제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돼요.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투명한 그런 시장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제한을 둔다고 하니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좀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딱 표면적으로 보고 야, 이 정부 나쁜 놈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우리 이런 금융 자산들에서 세금을 자꾸 거두려고 하는 것들이 세수가 지금 엄청 빵꾸가 나고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면 돼요. 세수가 엄청 빵꾸가 나고 있다. 그 왜 세수가 빵꾸를 났느냐? 그 우리 수많은 정책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이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도 돈으로 만들고 뉴딜 정책 돈으로 하는 거고요. 이번 달 안에 뉴딜 정책 통과시켜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국회에 넘어가서 이게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 통과할 수 있는 건데 국회에서 못 넘어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이번 달 안에 꼭 통과하도록 노력해달라. 근데 지금 만약에 6월 27일, 6월 다 끝나가는데 뉴딜 정책이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그 다음 뭔가 이제 경제가 좀 활발해질 텐데 이거를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최근 들어서 이 세수 확보에 대해서 좀 열을 올리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죠. 그죠?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목적이다. 뭐 비판하는 쪽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일단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액션들이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지금 뉴딜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이게 이거 어디서 예산 마련할 거냐. 분명히 태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대답할 거 있잖아요. 암호화폐 잡는다. 또 부동산 규제한다. 또 여기 주식시장까지 건들기 시작하면은 이거 세수 채울 수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상당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얘기지만 부동산 규제라는 게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규제하는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바보가 아닌 이상 21번, 22번이나 했는데 부동산 규제를 계속 한다는 거는 집값 잡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공시지가 계속 올리고 있죠. 그 목적은 부동산에서도 지속적인 세금을 걷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뭐 거래를 끊고 또 뭐 집값을 올리고 내리고 그런 목적은 아닌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어쨌든 중요한 세금 루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사는 못 가고 집값은 올라가니까 꼼짝없이 이제 쭉쭉쭉 세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 경기가 또 활발하게 돌아가서 세수 확보가 충분히 된다면은 이런 것들은 또 완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오늘 좀 볼만한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나 이런 것들에 뭐 일일이 반응을 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평가주를 사서 기다리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7월달 다가오는 7월달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달에 뭐가 있죠? 7월달에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로 그 이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2의 소부장 시즌2를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보복 이후 아니라 시나리오 미리 대응하겠다. 그래서 일본이 추가 보복을 할 때 우리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소부장이라는 분야가 과연 지금 성공하고 있느냐, 성공했느냐. 불매운동 때문에 이제 일부 일본 기업들, 닛산이나 이런 애들이, 뭐 일본 맥주 회사들이 뭐 철수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실제 작년에 일본이 수출 규제했던 세 가지 품목 중에서 현재 에칭가스 쪽, 이 에칭가스 반도체 제작 공정에 들어가는 에칭가스 쪽은 국산화가 상당히 됐지만, 지금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이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우리 쪽에 완전히 국산하지 못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성과가 이제 일부에만 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과연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더 할까? 어떻게 더 대응할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소재 국산화에 좀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 들어요. 특히 이제 요즘 보시면 잘 올라가는 주식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왜 올라갈까요? 동진 세미캠이 과거에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엄청 강했던 종목이에요. 자, 이제 월봉 차트로 보여드리면은 수출 규제가 있었던 2019년도 7월 달에 그 한 달에만 87%가 올라갔고, 그 뒤로 좀 요동은 있었죠. 좀 파동은 있었지만 이번 달 안에만 67%, 굉장히 소리 없이 올라왔어요. 막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막 다 필요 없어요. 정치인 다 필요 없고 그냥 마이웨이 달려온 거예요. 지금 신고가입니다. 지금 심지어 동지세미캠 이런 것들이 지금 소리 없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소부장 관련해서. 그 당시 강했던 후성 같은 종목들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세진 않아요. 힘은 좀 약한데 그래도 꽤 지금 분위기가 지난 3월달 대비해서 올라와서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회복해놨어요.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가온 7월달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려면 소부장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지만 안 간 종목들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새롭게 생긴 제도 중에 하나가 이 소부장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그 패스트 트랙으로 첫 번째 상장된 기업이 있어요.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특례 상장 1호 기업인 메탈라이프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이 종목을 좀 보려고 해요. 자, 메탈라이프는 뭐 하는 회사냐? 메탈라이프는 지금 주가를 일단 보면은 상장 초기에는 엄청 잘 나가다가 지금은 바닥에도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이번 주에 조금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소부장 패스트트랙 제도로 상장한 1호 기업이고요. 상장 초기에는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왜냐? 12월 달이니까 한참 일본 불매운동이나 일본 그 소재 국산화 열풍이 불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얘네는 공모가가 13,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상장하고 나서 거의 며칠 만에 공모가의 한 3배 정도까지, 2배, 3배 정도까지 뛸 정도로 엄청 관심이 좀 컸던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많이 내려왔죠. 이때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재에 들어가는 화합물 반도체가 실장되는 반도체 패키지를 개발 생산하여 광통신이나 RF통신, 레이저 모듈, 적외선 센서에 공급하고 있다. 주력 제품은 통신용 패키지다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통신 장비주, 거기다가 소재 국산화 관련주로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총 3가지죠. 반도체 패키지이기 때문에 반도체주, 그리고 통신 장비 쪽이니까 5G 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소재 국산화까지 이 3가지를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시즌2에서는 분명히 국산화해야 되는 얘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제 국산을 하느냐가 저는 이제 올 하반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메탈라이프 같은 경우는 일본이 장악한 화합물 패키지, 반도체 패키지 쪽에서 성공을 했고, 경쟁력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원래 이 화합물 반도체 쪽은 원래 일본이 절대 강자라고 합니다. 30년대부터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도전장을 내밀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점유율 미미한, 그리고 경쟁사는 일본의 교세라는 애들이 현재 1등이라고 하는데, 또 얘네랑도 맞짱 뜨기 위해서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 이제 화웨이 쪽 납품으로 들어간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화웨이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주주가 코스닥에 있는 RFHS이라는 회사가 현재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화웨이 규제나 또 이런 관련주들의 이슈가 좀 나와서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세잖아요. 또 통신 장비나. 그래서 지금 같은 때 저는 사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RFHRC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지금 저는 주가를 봤을 때 지금부터 좀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화웨이 규제가 악재잖아요. 근데 저는 괜찮은 악재라면 바닥에서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번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2분기 다가오는 2분기에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다가오는 2분기 적자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이후 3분기, 4분기는 좋을 거다. 이미 주가에 반영돼서 비빌 새고 있죠? 그죠? 그러다 화웨이 규제까지 터졌어요. 그럼 지금 이제 바닥을 만드는 중이란 말이에요. 전고점까지 가는 건 알 수는 없지만 현재가 저점이 돼서 한 4만원 그 이상까지 한번 가볼 수 있다는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 있어요. 실적 언제 나오죠? 6월 말 끝나고 한 달 반, 두 달 사이 나오니까 대략 한 8월 정도면 실적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그 구간에서 한번 이런 거 공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회사의 자회사인 메탈라이프도 현재 분위기는 비슷해요. 얘네도 분위기 상태는 비슷하고 어차피 같은 같이 가는 회사니까 분위기는 비슷하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거래하실 분들은 저는 가격을 좀 정해드리자면 7월이 뭐 얼마 안 남았고 또 6월 25일 오늘 종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시간의 거래도 뭐 움직임 거의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로. 시간의 거래 별로 없죠? 아예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천천히 사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적정 매수가는 대략 19,000원 이하면은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목표는 얼마나 잡느냐. 목표는 대략 여기 4월 정도인 한 22,000원 정도까지 보면 어떨까. 그럼 대략 한 뭐 30% 좀 안 되는 수익 구간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손절의 경우는 지금 구간으로 봤을 때 한 17,000원을 넘어간, 만시 밑으로 깨지게 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17,5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면은 이렇게 뭐 문제가 되지 더 커지기 전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 담아놓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재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죠. 조부장 시즌2에서 이런 종목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우리 뭐 풍력 이슈 설명드리면서 그때 이제 동국 SNC와 또 KRPN이라는 종목을 드렸는데 KRPN이가 오늘 급등을 해버렸죠. 그때 영상 보드리고 나서 이틀 만에 수요일날 6% 급등, 목요일날 10% 급등, 거기다가 25일 당일 기준 시간의 거래 상한가 제가 1250원까지 보작을 했는데 지금 날라가 버렸어요. 이런 거는 잘 파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수소차 이슈 관련주도 진짜 미리 잡아드렸고 지금 뭐 다 날라갔죠. 두산 퓨얼셀이나 뭐 이런 것들, 동화기업 같은 것도 다 예전에 소개드렸었고, 지나고 보면 사는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뭐 KRP나 이런 거는 뭐 단기로 드린 거지만 오늘 드린 메탈라이프는 이제 바닥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바닥에 들어가는 거니까 천천히 사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뭐 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뭐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항상 여러분들의 댓글이나 또 우리 좋아요 이런 것들 많이 응원이 되니까요. 가시기 전에 한 번씩 남겨주시고 가시면 또 다음 영상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